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고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말인데요.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과 가치가 그 정반대로 움직이는 상당히 이상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큰 값은 반토막 났죠. 근데 네트워크 사용료는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이 도대체 암호화폐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투기판이 끝나면서 진짜 배기들이 판을 뒤집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로운 사이클의 실체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특히나 현재 조용하게 승자가 되고 있는 리플 XRP의 숨겨진 비밀까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당히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전 사이클들처럼 투기랑 광풍이 판치는 장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진짜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토큰들이 앞으로 판을 가리게 되는 새로운 사이클이 다가올 거라는 신호들인데요. 이 가격 차트를 봤을 때 최근에 몇 달 동안 암호자산 시장은 싸늘해 보이죠. 수많은 토큰들이 30에서 50% 급락하면서 겨울을 연상케 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 뜨거운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토큰 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뉴스 헤드라인과 가격만 봤을 때 절망적이겠지만 정작 그 이면의 데이터는 다음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주요 네트워크 상위 디앱들은 토큰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와중에도 상당히 짭짤한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락장일수록 진짜 배기가 드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누가 쓸모있는 서비스인지 분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헬비전의 제이미 쿠츠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대부분 토큰 가격은 반토막이 났지만 정작 프로토콜 수수료 데이터는 다른 얘기를 해준다라고. 이 수수료 상위 10개 중에 대부분이 이더리움, 솔라나 기반 어플이고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수수료 비율이 10배가 채 안 된다라고 지적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트워크를 많이들 쓰고 수수료가 쌓이고 있는데 정작 토큰 시총은 그 가치의 10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 퍼가 10도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데요. 쿠츠가 이런 언더밸류드 상태에 주목을 하면서 하락장 중의 수수료 급증은 역사적으로 토큰 가격의 평균 회귀, 이 반등을 선행했다라고 분석을 남겼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가격만 저렴해졌다. 그렇다면 뭘까요? 결국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상승하는 이런 쪽으로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강력한 가격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다면 과매도 구간 가격이 기이한 현상으로 저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쿠츠 측에서는 다음 사이클의 성격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 이전처럼 암호화폐 투기판이 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신에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채권, 주식,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옮겨와가지고 거래를 하면요. 디파이 프로토콜이 지속 가능한 수수료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진짜 매출이 생긴다는 건데 지금까지 디파이 붐이 한때 수십조 원의 예치금을 끌어모으긴 했었지만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기들끼리 돈 불리게 하는 돈놀이 성격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실 세계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진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기서 내는 요금으로써 프로토콜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토큰화만 해도 잠재 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른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처럼 이 시장의 판이 커져도 단단한 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기존 토큰들의 경제 모델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요. 쿠츠가 여기서 많은 프로토콜이 토크노믹스를 수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남겼어요. 의미 없는 인플레이션 보상으로서 물량만 풀 게 아니라 실제 수익과 연동되고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토큰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 AI 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온체인 거래에 활용될 것이다라고 내다본 건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투자 포트폴리오까지도 운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떻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현재 주류입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AI가 사람 대신에 대출도 하고 수합도 하고 수익 농사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상상해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온체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AI랑 토큰화랑 개선된 토크노믹스까지도 갖춰지게 된다. 앞으로 디파이는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디파이 사이클에서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굉장한 청사진처럼 들려요. 근데 정작 현실의 가격 그래프는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요? 금리도 내리고 세상 돈도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암호자산은 최근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대목에서 의아해집니다. 이 작년 상황을 돌아볼까요? 2025년 초반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미국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연준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면서 한때 비트코인이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상당한 랠리를 펼쳤었죠. 하지만 2025년 중반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데 실제로 2025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가면서 연말쯤에 3%대 중반까지 완화됐습니다. 달러도 약세였고요. 같은 기간 금값은 70% 폭등했고 미국 기술주도 연초 대비했을 때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정책 환경이랑 전통시장 분위기는 크립토 프렌들리했었는데 정작 크립토는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에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미 그 전에 너무 앞서가지고 달렸었던 부분들, 여기를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라는 건데 특히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 이때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미리 규제 개선과 ETF 승인 기대까지도 여러 가지를 선반영하면서 크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기조까지도 연설한 바가 있었죠. 여기서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었는데 이 시장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기대감에 배수해서 뉴스에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2025년 들어가지고 실제 호재들이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었고 가격은 오히려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시기에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유입이 부족했던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것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이클의 상처랑 거품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많은 신규 개인분들께서 2022년, 2023년에 겪었었던 폭락을 기억했었고 선뜻 재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상승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물려있었던 분들은 반등 때 겨우 빠져나오는 식으로서 시장 참여자 구성이 변했었죠. 하지만 또 이런 조정 국면에서 조용하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기관들입니다.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2025년 말즈음에 펀드 자금 흐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상당히 놀라운 점들이 드러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상장 지수 상품 ETP들에서는 연말에 오히려 투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새로 출시되는 XRP ETP들에서는 연일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 실제 수치로 봤을 때 2025년 11월부터 12월 약 한 달 반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10억 달러 넘는 순유출이 있었죠. 하지만 같은 기간 XRP ETF들은 4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세우면서 약 13억 달러 규모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자금 이동들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눈앞의 가격 등락보다 더 멀리를 내다보고 있어요. XRP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난 2025년 8월에 미 법원에서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리플이 승소했죠. XRP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제거됐기 때문에 이 미국 거래소들의 XRP가 재상장되고 그렇게 눈치만 보던 미국 기관들도 마음 놓고 XRP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다라는 거. 여기에다가 리플이 내놓은 혁신적인 행보들. 이어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어지면서 이 정도면 XRP는 다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음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코인을 미리 담아두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XRP를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최근 뉴스를 보고 상당히 고무되셨을 텐데 이 가격까지도 작년에 크게 뛰었었죠. 지난 2024년 초 0.5달러 남을 수 있었던 XRP가 연말에 2달러 중반까지 상승을 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상승했는지입니다. 단순하게 법원 판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폭등한 건 아니었죠. 이 겉으로는 소송 승소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지만요. 그 뒤에서는 더욱더 큰 흐름이 있었다라는 리플랩스랑 XRP 생태계가 그동안 물밑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판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입니다. 과거에 리플 레저에서는 달러를 주고받으려면 외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USD 서클 같은 것들을 들여와야 됐었는데 이제는 리플 표준의 달러 토큰이 자체 공급이 돼요. 은행들도 신뢰할 수 있는 품질들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RLUSD까지 깔리면서 XRP가 원래 잘해오던 초저비용, 초고속 국제 송금 이런 기능들과 결합해가지고 엄청난 시너지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디오의 서비스까지도 들어보셨을 텐데 리플의 XRP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인데요. 이게 RLUSD 등장 이후로는 사실상 달러, XRP 현지 통화,
즉각적인 환전 통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이 리플넷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RLUSD 유통망도 순식간에 글로벌로 퍼졌고요. 이렇게 실물 달러랑 연결되면서 XRP의 실제 사용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토큰화입니다. 앞서 디파이판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도 토큰화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초경량, 저비용 블록체인이라서 예전부터 종이 증서 대신에 발행하는 IOU 토큰들이 돌아다녔었고, 근데 2025년 들어가지고 규모 있는 실물 자산 토큰들이 리플 레저의 속속들이 발행이 됐습니다. 부동산 지분 토큰, 금 연동 토큰, 심지어 미국 정부 채권을 토큰화한 이런 시큐리티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RWA 토큰들이 선보였었고요. 이 리플 레저 기반의 덱스랑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은 지난 2024년 말 리플 레저상에 2,500만 달러치밖에 안 되는 토큰화 자산 규모가 그리고 2025년 말, 이 작년 말 경우에는 5억 7천만 달러를 넘기면서 22배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절대 금액은 이더리움 같은 메인 체인에 비하면은 작겠지만요. 증가율로 보면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XRP가 단순 결제 코인을 넘어서 실물 자산을 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기관형 디파이 전략을 공식화하면서 이 기존 디파이가 무허가로서 누구나 지갑만 있으면 참여하는 장터였었다면은 리플이 그리고 있는 디파이는 규제를 준수하는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KYC 신원 확인을 거친 참여자들만 이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결이나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존 금융권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할 만한 통제 장치들을 마련하는 건데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결제, 토큰 담보대출, 덱스 같은 것들을 한 묶음으로 연결해가지고 마치 전통 금융시장처럼 굴러가는 블록체인 금융시장을 리플 레저 위에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로드맵의 일부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RLUSD 스테이블코인, 리플 레저 내장, 덱스의 고도화,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선보일 온체인 대출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그 퍼즐 조각들이에요. 결국에 XRP는 이전 사이클에서 많이 봤던 그런 알트들과 근본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제도권에 잘 보이려는 쇼잉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 기업, 중앙은행까지도 XRP 인프라를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제은행 간의 통신협회 스위프트가 새롭게 도입한 ISO 2002 표준은요, 은행 간의 데이터 호환성을 높이는 건데 여기서 리플 레저가 이 표준 메시지 형식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전통 금융망이랑 블록체인 간의 연결 고리까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우나 부탄 같은 나라에서는 리플 레저로 CBDC 파일럿까지도 진행을 해봤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XRP를 매개체로 한 실험과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배경에서 투기적 이슈로만 움직이던 XRP 가격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여기서 XRP 투자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실제 사용 사례들이 이제는 하나 두 개씩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화답을 한 겁니다. XRP는 다를 수 있다라고요.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셨을 텐데 결국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 실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정답이기도 한데요. 왜 디파이는 부활할 거라고 하고 XRP는 조용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가? 겉보기에 관련 없어 보였던 이 둘이 사실은 같은 흐름의 일부였다라는 거. 다음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갈지 서서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투자 판도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밈코인, 테마주 같은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진짜 실적과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는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무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소수의 생존자가 남을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살아남은 강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큰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진짜 돈 같은 경우는 이 전통 금융의 거대 자본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미 조짐이 보여지고 있죠.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 최근에 22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펀드 토큰화하면서 디파이 플랫폼에 상장시키는 실험을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기관 자금이 온체인 시장에 직접 들어오는 시대가 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이전 사이클에서 개인들이 만들었었던 디파이 붐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은행을 포함한 기존 금융사들의 대응까지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디파이 부활이 그냥 코인 가격만 올라가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요. 금융 서비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금, 대출, 송금, 투자까지도 이 전통 금융의 핵심 기능들을 만약에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제공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금융회사들은 자칫하면 수수료 수익원을 잃어버릴 거고 경쟁에서도 밀려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관련된 기업과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결국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비용은 낮아질 거고요. 효율은 올라가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기존의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어서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탈중앙금융과 전통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그러면 각 국가의 정부랑 규제당국도 법과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측에서 미카 법안을 통해서 암호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안는 작업을 2025년에 마무리했었고, 미국도 2026년 초에 은행의 디지털 자산 취급을 명확히 하는 이런 법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큰 손 자본이 맘 놓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호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민간 영역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걸 보면서 CBDC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실제로 이미 몇몇 나라는 시범 사업까지도 시작했죠. 또 한편으로는 국제 협력과 기준 마련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라거나 투자자 보호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혁신을 살릴 건지 국제 공조가 중요해지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디파이의 부활은 그냥 코인 몇 개 가격 올라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자본 이동과 금융지형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안들을 바라볼 때 감정적인 희망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경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구조를 이해하고 또 근거를 추적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이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할수록 내가 매수한 가격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지 살아남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이 어렵다 느껴지실 거고, 또 사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투자 구간입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는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현금이 없고요. 누군가는 신규 매수를 해도 될지 몰라서 계속 망설이실 거고, 또 차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계좌보다는 사람 마음들이 더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각에 대해서 더 복잡하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의 리플 XRP 평균 단가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격들이 기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시장은 내 평단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내 평균 단가까지만 상승해라, 방등해라, 본전 오면 판다, XRP 3,500원까지만 상승하면은 그때 매도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과거 가격들에 묶여 있으시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계속 놓쳐버리시게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매수했는지가 아니라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상승해줄 거고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매물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다시 눌리고 하락했을 때 나는 또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를 해놓을지, 그 현금으로 다음 하락 때 어떻게 다시 분할 매수하면서 담아갈 수가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대응 계획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리플 XRP 내가 3,500원에 매수했다라고 쳐봅시다. 이 3,500원 올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 나는 갑자기 장기 투자야,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더 위까지 기다린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은 그 전에 나오는 수많은 반등들, 수많은 단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장은 늘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본전이라는 한 점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계단을 한 개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에 투자라는 게 기다림이 맞겠지만요,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가 된 기다림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인 거 맞아요. 하지만 나한테만 어려운 시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장, 말 그대로 모두에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대응들과 현실적인 판단으로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이런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오히려 조금은 효율적인,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으로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리플이나 비트를 포함해서 무언가를 매수하실 때 무리하게 급격하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천천히 단기 저점을 노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고,
내가 오늘 당장 매수를 안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기다리고 현금 비중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당연히 잘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현재 옆에 보이시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 리플 XRP에 대한 중요 시기가 오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단기 저점에 대해서 여유롭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 비중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분할 매도 자체가 또 다른 전략이라는 거, 이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숨고르기 자체도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들이 핵심인 거고, 이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평균 단가에 집착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할 수 있는 대응을 차분하게 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수익 보는 성공 투자가 되실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죠. 가격 차트만 보면은 마치 또 한 번의 폭락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하락장은 2022년 때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의 가격 하락이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붕괴가 아니라 쌓여있던 빚을 정리하는 건강한 해소 과정에 가깝다라는 건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보고서를 쓴 스티브 커츠도 역시 이번 조정장을 건전한 레버리지 해소 과정이다라고 평가를 남겼고요. 이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 연일 암호화폐 시장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지만요. 정작 지금 시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지난 2022년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 2022년의 폭락장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이 테라 루나 사태로 시작해서 3AC, 셀시우스, FTX까지도 이 줄줄이 무너졌던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군데군데 터져나왔던 부실들로 인해서 도미노 연쇄 파산이 이어졌었고요. 스테이블코인마저도 패그를 잃어버리면서 시스템 신뢰가 통째로 흔들렸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의 뼈대가 멀쩡하게 버티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테더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 연동을 끄떡없이 유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거물 플레이어의 파산 소식까지도 들려오지 않았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시스템 리스크는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 내부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정화 작용까지도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이런 건강한 하락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시장의 기초 체력과 인프라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남은 플레이어들은 이전보다 위험 관리에 철저해졌고요. 덩치가 큰 부실들은 이미 그때 대부분 정리됐고요. 스티브 커치는 여기에 대해서 2022년에는 시장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지만 지금은 더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랑 금융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웬만한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뜻인 건데, 실제로 이번 조정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패그 이탈이라거나 대형기관 파산 같은 여러가지 후방 붕괴가 전혀 관측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시장 참여자들이 학습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로서 가격은 내려갔어도 시장 시스템은 멀쩡한, 이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락장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물론 가격 조정에 대해서 방아쇠를 당긴 요인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글로벌 거시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클 속에 있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거시경제 신호가 엇갈리면서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워낙에 좋아서 경기 과열로 연준이 금리를 잘 안 내릴 거야, 이런 우려가 한편에 있었죠. 그러다가 1월 말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2%대 중반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었죠.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나, 이런 기대감까지도 생겼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위험자산의 훈풍이 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을 줬었고, 리플 XRP도 어제까지만 해도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로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V자 반등으로 직행하는 이런 그림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스티브 커츠 측에서도 V자형의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에 몇 달 동안은 가격이 지루한 박스권을 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남겼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당분간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횡보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이에 시장은 체질 개선을 하게 될 거고요. 과열 구간에서 쌓였었던 빚과 허약한 부분들 철저하게 덜어내면서 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란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야 보다 또 견고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복귀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가격 반등이 있긴 했었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한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요. 또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가격이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내부에서는 오히려 분주하게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이 커츠 측에서 현재를 가상자산 인프라 강세장이라고까지도 표현을 남겼는데,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인프라는 계속 쌓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달러나 원화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송금 결제하는 흐름들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채권, 미술품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 이것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기술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레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커츠 측에서는 암호화폐는 금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조를 남겼습니다. 이런 인프라의 확대 자체가 지금 당장 가격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파워를 키우는 중대한 진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 금융이랑 암호화폐의 융합 자체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 돈의 흐름 속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내리는 거 주로 크립토 내부 요인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유동성과 경제 사이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죠. 스티브 커츠가 디지털 자산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광범위한 유동성과 위험 사이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정책, 달러 가치, 주식시장의 움직임 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금리가 급등해서 시장에 쇼크가 온다. 비트코인이 먼저 휘청이고 반대로 유동성이 풀릴 것 같으면 남들보다 빨리 올라서곤 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전통시장보다 한 발 더 빠른 이런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눈여겨보실 만한 대목은 투자 심리랑 실제 현실 간의 온도 차이입니다.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정작 블록체인상의 활동 지표들은 견조한 면이 있어요. 반면에 투자자들의 흥분도나 관심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어요. 커츠는 강력한 부정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무관심이다라고까지도 지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찌르는 통찰이라고 느껴지는데,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사람들이 예전만큼 공포에 질려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열렬히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시큰둥한 무관심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죠. 이 뉴스 사이클에서도 암호화폐 이야기가 예전만큼 뜨겁지가 않고요. 사람들의 검색 빈도나 입소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시장의 중장기 발전에 가장 해로운 시나리오일 겁니다. 이 모두가 냉소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리면 신규 자금 유입도 끊기고 혁신 동력도 약해질 테니까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는 희망적인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기관과 거대 자금의 움직임인데요. 갤럭시 디지털 비롯해서 주요 플레이어들의 말에 따르면은 기관 투자는 오히려 조용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갤럭시 디지털만 해도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를 포함해서 전통 금융권에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대중들의 관심이 식어갈 때 오히려 큰손들은 천천히 쌓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실제 온체인 데이터나 공시 정보를 봐도 일부 장기 투자자들과 상장 기업들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몸을 사리던 기관들이 규제가 명확해지고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오히려 이번 조정장에서 진입 타이밍을 엿보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조용한 매수세가 향후 시장이 반등할 때 강력한 추진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1차원적인 결과를 넘어서 이번 조정이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남길 변화를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이 무분별한 레버리지 축소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의 구성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빛을 내가지고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많이 퇴장을 했고요. 그 자리를 신념과 신뢰를 가진 중장기 투자자랑 기관 자금이 메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남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시장이 이전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 자체가 희미해지면서 이제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받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S&P 500이라거나
금리랑 엮여가지고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건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게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글로벌 매크로 충격에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크립토만의 독립적인 펀더멘털로 폭등하고 또 폭락하는 이런 일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요,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어른스러운 시장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암호화폐가 금융 인프라로 편입이 되면서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의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시장 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이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만 되어주면은 은행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랑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각 국가의 정부랑 규제 당국도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그 룰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온 거겠죠. 이렇게 2차, 3차 파급 효과들을 정리해봤을 때 이번 하락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참가자 구조들, 거시경제 연계성, 그리고 규제 환경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상당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크게 흔들렸지만 2022년 같은 시스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내부 기반은 더 탄탄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V자 반등 같은 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이 답답한 횡보장이 전개해야 텐데, 이런 현실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시각, 시장이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겠죠. 필요 없는 거품과 빛을 털어내고 기관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중장기 상승을 준비하는 전환 국면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관점에선 이번 하락을 오히려 반갑게 여길 수도 있어요. 과도기를 거쳐야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건데, 실제로 온체인 지표나 실물 활용 지표들을 보면은 가격과는 무관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 해시레이트, 유니크 지갑 숫자, 여러 가지가 꾸준히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제 시장이 식어버렸다는 해석인데요. 가격 반등에도 투자자들이 시큰둥하고 새로운 자금들도 크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구조적으로 꺼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체기 혹은 침체 국면이 중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인 건데, 이런 기술적인 혁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전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신기루 서사가 나오기도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의 흥미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의 활력이 빠지겠죠. 거래량이 메말라가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걱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한없이 횡보만 하면서 투자자들이 지루함에 대해서 지쳐나가는, 결국에 팔고 나와버리는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전자, 즉 이번 하락은 건강한 숨고르기 장세에 가깝다라는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의 조정 하락 장세가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쪽인데요. 그 이유는 근거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명확합니다. 온체인 활동량 증가하고 있죠. 중장기 보유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죠. 기관 자금은 계속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들은 계속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와주고 있죠. 이런 긍정적인 펀더멘털로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때로 거짓말을 해도 또 데이터는 정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장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이다, 이런 해석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요. 실제로 커츠 측에서도 이번 변화는 단기적인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친 구조적 전환기다, 이렇게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크립토가 금융시장 시스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단기 급등락보다는 서서히 하지만 또 단단하게 성장하는 이런 그림들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실력은요, 상승장에서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정말 단순한데요. 상승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또다시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흐름들이 끝없이 반복이 될 뿐인 건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늘 상승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십니다.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날지, 이런 기대감만 가득하시고요. 정작 더 중요한 하락에 대한 준비 자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실 상승장 자체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고 뉴스도 좋고 다들 웃고 있고 그냥 파도에 몸을 맡겨도 매수만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이 상승장에서는요, 누구나 매수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은 어떤가요? 계좌가 줄어들고 뉴스는 부정적이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전부 다 무섭다 하고 있고 내 선택이 틀린 것만 같고 괜히 시작했나? 이런 후회까지도 밀려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차트 싸움이 아니라 심리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준비가 안 되신 사람들은 결국에 바닥에서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리시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승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이런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혹은 계획이 없이 그냥 물타기만 하다가 비중이 커지고 멘탈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락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시장은 원래 하락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늘 상승할 것만 상상하고 있다 보니까 막상 하락하면은 사고처럼 느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투자라는 것들이 얼마까지 상승하냐가 아니라 얼마까지 하락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승이라는 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반대로 하락에 대해서는 준비하신 분들만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시장이 짧게 보는 것보다는 길게 봤을 때 보면은 시장이 상승할 때 더 매수하고 싶어지고 시장이 하락하면 더 매도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투자 시장에서의 심리인데요. 하지만 결국에 이 심리에 대해서 잘 컨트롤을 하시고 기분이 좋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해보고 박수 칠 때는 일부 비중을 정리하는, 이 떠날 줄 알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불안할 때 위기를 기회로서 잡을 수 있는 이런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비중이라도 활용해 보시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크게 찾아오지만 코인 시장을 오랜 기간 동안 대응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새 갑자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걸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시장은 정말로 위기인 건지, 반대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모을 수 있거나 또 새로운 대응을 하기에 좋은 시장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길게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상승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하락을 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투자란 지식에 대한 이자다. 아는 만큼 보인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지금 시장이 온통 물가 잡혔다, 금리 내린다, 화도하고 있죠. 하지만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금리 인하라는 뉴스 너머에 조용히 깔리고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향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2.5% 대비했을 때 실제치 2.4% 기록하면서 미국 연준의 긴축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고용지표 발표된 것도 경기가 좋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물가마저 잡히고 있다.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지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는 벌써 몇 달 뒤면 이제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호재성 뉴스에서도 시장은 잠잠하고 있어요. 이 돈은 엉뚱하게 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뉴스랑 자금 흐름이 따로 노는 이런 모순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뉴스 뒤에 숨어있는 설계랑 의도를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 지금 금융시장의 움직임은 거대한 금융판이 바뀌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볼까요? 방금 전 미국 노동부가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죠. 결과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2.5%를 미들었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는 건데, 이 고물가 시대가 이제는 확실히 저물어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컸던 식품들, 에너지를 뺀 근원 CPI들 2.5%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 2% 초반까지 착실하게 내려와주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연준도 숨을 돌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곧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선물 시장에서 패드워치 지표를 봤을 때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확률을 8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4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30%나 존재합니다. 불과 몇 달 뒤면은 연준이 방향성을 틀 거라는 베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면 보통 자산시장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저렴해진 돈으로서 기업도 투자도 숨통이 트이니까요. 다만 상승하는 암호화폐 시장과는 다르게 CPI 발표 이후에도 미국 증시가 큰 움직임이 없었죠. 대신에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고 시장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금리 인하는 호재다, 이런 공식이라면 주가가 뛰어야지 정상인데 시장 자금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향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좋게 말하면 경기 부양이죠. 뒤집어 보면 경기가 식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지표만 봐도 그래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고작 1만 5천 개에 그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수십만 개씩 늘던 일자리가 급격하게 둔화한 건데 미국 연준이 세게 조인 영향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물가는 잡혔지만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니까 스마트머니들은 일단 방어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러다가 혹시 경기 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기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금융구조의 전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연준이 긴축 시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순간, 그 뒤에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차근차근 깔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 밑바닥에서 거대한 판의 이동들이 시작된 모양새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 금리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최근에 다시 한번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 리플 XRP를 포함한 여러가지 알트코인 전반으로 돈이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XRP 기반 펀드에 약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성과 좋은 자산으로 꼽히기도 했고, 이제 비트코인 다음은 뭐냐, 이렇게 시선을 돌렸다라는 거. 그리고 선물 시장 동향을 보면은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미결제 약정도 늘어나면서 돈을 낼 테니까 포지션 잡고서라도 상승 타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시장 심리가 극단적 공포에서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이렇게 가격과 자금 흐름을 함께 보면은 뉴스 효과 뒤에 미묘한 구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의 밑바탕에는 더 큰 구조 변화가 깔려 있다는 거. 지금 금융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 모두에서 판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신호겠죠. 현재 전 세계 금융 인프라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변화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국제 금융망부터 짚어볼까요? 이미 작년 기점으로 스위프트를 비롯한 국제은행 결제망 ISO 20022라는 새로운 메시지 표준으로 전면 전환됐고, 은행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한층 더 풍부해지고 디지털 친화적으로 바뀐 겁니다. 얼핏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로 들리겠지만 이건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을 연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은행 시스템이 새로운 데이터 표준으로 갖추면은 향후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과 연동까지도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요. 이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유럽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대도시에서 실제로 유통시키고 있죠. 미국도 정식 CBDC를 내놓은 건 아니지만 민간 영역에서 달러의 디지털화가 한창입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전략인데요. 현재 발행량이 13억 달러를 돌파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같은 경우도 이 리플 레저 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더리움 메인넷을 포함한 다른 블록체인에 분산되어 있지만요. 리플은 RLUSD를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들과도 연계 중에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들리지만 요지는 하나입니다. 디지털 달러의 유동성을 여러 가지 블록체인으로 퍼뜨려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리플 레저가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플 레저일까요? 리플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국경 간의 송금과 금융기관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습니다. 속도 수수료도 중요하겠지만 거래 투명성, 규제 대응 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리플 레저에는 발행자가 지정한 사용자만 자산 이동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 관리 기능도 있고, 이런 특징 덕분에 RLUSD 같은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레저 위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 연준을 비롯한 미국 기관들, 이 민간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상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일부로 보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미 RLUSD가 미국뿐만 아니라 아부다비 금융당국, 해외 규제 기관들도 인정받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제 금융에서도 쓸 수 있는 디지털 달러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시작에 불과하죠. 더 큰 변화는 전통 실물 자산의 블록체인 편입, 즉 토큰화입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지난 2월 11일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아비바 인베스터스가 리플과 협력해가지고 자사펀드를 리플 레저 위에 토큰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블록체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2억 8천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리플 레저에 등록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르면서 리플 레저상의 토큰화된 실물자산 가치 총액이 단기간에 17.6억 달러로 폭증했는데, 이 수치가 솔라나를 포함해서 경쟁 블록체인을 제치고 같은 기준 업계 1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토큰화된 자산들이 기존 금융과 유사한 통제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요. 리플 레저에 기록된 부동산, 채권, 펀드 지분 등의 자산들은 발행 주체가 명확하고 이 특정 승인된 참여자들만 거래하도록 관리가 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쓰고 있지만 운용 방식은 기존 금융시장과 흡사한 형태인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관들이 안심하고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 완전히 개방된 환경에서는 규제 이슈가 복잡하니까 처음에는 담장을 친 상태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리플 레저에서는 기관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큰 손들이 자산을 올려놓기 좋은 플랫폼이 됐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통 금융권의 거대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리플 레저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존 금융권이 암호화 기술을 받아들이되 자신들의 규칙과 통제 속에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암호화폐는 주로 개인들과 테크 혁신에 의해서 움직였었다면 이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이 정부 기관들이 직접 이 새로운 판의 설계자로 뛰어든 모양새예요. 리플 레저도 바로 그 교두보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XRP 기반의 선물과 옵션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거 정말 상징적인 일입니다. 이 CME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XRP까지도 제도권 거래 상품으로 편입을 함으로써 XRP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메이저 자산 대열에 들어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연준의 통화 정책, 글로벌 규제 변화, 민간 금융의 블록체인 채택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과연 무엇일까요? 뉴스는 물가랑 금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금융질서의 재편성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지금 나열드린 변화들은 각각의 이유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내리는 거고, 블록체인 기술 좋아지니까 자산 토큰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은 달라요. 저는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연준 금리 전환 신호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가동하기 위한 시도탄이라는 거. 인플레를 잡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차세대 금융판의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됐고,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 그 판을 실제로 돌릴 환경들이 마련된 셈입니다. 연준이 앞으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하면은 그 돈은 예전처럼 기존 산업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이미 태동한 디지털 달러, 토큰화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미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긴축기에는 판을 짰고 이완기에는 그 판에 자금을 넣어서 굴린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점들이 100% 맞다, 이렇게 단언드릴 순 없어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기면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다시 상승한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다시 한번 긴축에 나설 테고,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판 구성은 한동안 보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갑작스러운 보안 문제가 생긴다거나 규제가 다시 급격하게 엄격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그리는 그림은 현재까지의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본 하나의 가능성이고, 여기서 분명한 거는 지금 나온 조각들이 과거랑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그림의 주제가 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본격적인 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확실한 건 이번 판에서는 단편적인 지표만 보고 따라가서는 위험이 크다라는 거. 이 물가 떨어졌네, 금리 내리네, 이런 헤드라인만으로는 투자 판단을 해버리시면은 큰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번 사례에서도 눈앞의 주가 반등에만 집중한 사람과 미리 채권에 올라타거나 리플 XRP 같은 인프라 코인에 주목한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은 달랐을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투자의 성패를 가르게 될 거예요. 이 시장 자금 흐름을 읽는다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뉴스를 본 뒤에 그래서 큰 돈은 어디로 갔나 항상 자문해보는 거, 이게 바로 출발점인 거고, 예를 들어서 연준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 그 순간 주식이 올랐는지보다 그 직전 주에 채권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금리가 내린 이후에 어느 섹터에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는지, 혹은 달러는 어디로 흐르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 다행히 그런 단서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는 거고, 한 걸음 거리 두고 돈의 방향과 흐름을 읽어내는 눈만 기르시면요, 이 남들이 뉴스에 열광하거나 공포에 질릴 때 혼자 침착하게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겠지만 그 대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시장이 하락하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영역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막을 수 없는 일에 감정과 에너지를 전부 써버리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나, 왜 리플만 안 오르나, 언제 다시 올라가나,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이 가격 방향은 시장이 정하겠지만요, 비중 조절은 내가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매수 타점은 내가 기다릴 수가 있고, 분할 매도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자꾸만 예측에 집착하다 보니까 멘탈이 먼저 무너지는 거겠죠. 남들이 리플 얼마 간다, 1만원 간다, 5만원 간다 이야기하면 괜히 그 가격이 당연히 올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시장은 항상 기대랑 반대로 움직일 준비도 되어 있는 곳이라서 얼마까지 오를지를 상상하기보다 얼마까지 내려와도 내가 버틸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고, 특히나 몰빵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요, 하락장이면 그때서야 얼마나 무서운 매매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계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멘탈이 먼저 무너지고 결국에 바닥에서 손절하게 되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몇 년의 수익을 전부 다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수익보다도 이 버틸 수 있는 구조,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시장 걱정보다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응 하나를 차분히 쌓아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투자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는 게 사람 심리 놓고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요, 조금씩은 연습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최근에 안내드린 내용이지만, 리플이 하락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기 저점 라인 이 1830원의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린 이유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평균 단가가 높으셨던 분들 평단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기회이고, 누군가한테는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한다고 해서 불안한 요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응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단기 저점 분할 매수하셨다면 반대로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 일부 비중을 분할 매도를 걸어놓고, 또 다시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를 걸어놓는 게 현실적인 시장 대응 방법입니다.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렵지만요, 조금씩 하다 보면 쉬워지는 게 원칙 매매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비트로 안전하게 현물 매매로만 운영을 하셔도 충분히 길게 보기 좋은 시장입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오래 가는 사람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대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이고, 모두가 낙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도 기회다. 이 투자의 전설 존 템플턴의 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비관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도 나도 더 떨어진다라면서 하락 숏 배팅하고 있었고, 펀딩비가 역대급 마이너스를 찍었었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에 시장 뒤편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 하락론자들이 파놓은 숏 포지션이나 함정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쏘아올릴 수 있는 상승 로켓 연료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 오늘 영상 통해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찾아온 역대급 숏 스케줄의 징후를 낱낱이 파헤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기회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 시장 보면 딱 그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었고 흘러내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끝났다는 탄식이 나왔었죠. 투자자 대부분이 겁에 질려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돈을 거는 사람들까지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모두가 하락을 확신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 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요, 이 지금 상황이야말로 그 격언들이 실제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고개를 저을 때 정작 현재 시장은 그 허를 찌르는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펀딩비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이 선물 시장은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롱이랑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너무 몰리면은 시장 균형이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마련된 장치가 바로 이 펀딩비입니다. 펀딩비 같은 경우는 선물 포지션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수수료인데, 많은 쪽이 적은 쪽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령 상승장에서 롱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롱이 숏에게 페이하고, 반대로 하락장이 심화되면 숏 세력이 다수다 보니까 숏이 롱에게 돈을 물게 됩니다. 요즘에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점치는 숏 투자자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들이 소수인 상승론자들한테 매번 8시간마다 이자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모두가 한 방향, 하락 방향으로서 베팅이 쏠린 상태라는 신호인 거죠. 현재 이 펀딩비가 기록적으로 깊은 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봤을 때 2월 들어가지고 비트코인 펀딩비 7일 평균값이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음수로 내려갔는데요. 이 지난 2024년 3월 은행위기 때나 있었던 2022년 11월 FTX 파산 직후 수준의 마이너스를 지금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들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2022년 11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FTX 붕괴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한때 바닥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2024년 3월에는 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권 위기가 퍼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었지만 오히려 곧 비트코인 대반등의 시동을 건 시점이었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펀딩비가 깊게 음수로 가고 모두가 이제 정말 끝장났다. 이제 더 이상 코인할 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이 오히려 시장의 진짜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레오 루 측에서는요, 최근 이런 점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빨간색 음수 펀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장된 마이너스 펀딩은 대개 바닥 다지기 국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다라고 분석을 남겼는데요. 이어서 재밌는 사실은 숏 세력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음수 펀딩은 그만큼 시장의 매도 압력이 고갈되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팔 사람들은 전부 다 팔았다는 뜻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숏은 과잉 상태라는 뜻이겠죠. 말 그대로 숏 포지션의 압착인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쉽고 생생하게 풀어드려 보자면요. 이 숏 투자자들은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득을 보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가지고 비트코인 사서 숏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들겠죠. 이런 것들을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락에 베팅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때는 이 가격이 살짝만 올라줘도 너도 나도 한꺼번에 탈출하려고 매수 대열에 뛰어드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 마치 좁은 출구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나가다가 문턱이 부서져 버리는 이런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들을 덮어놓고 사들이는 매수행렬이 더해지게 되면서 가격은 눈덩이처럼 순식간에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숏 스퀴즈 현상인 거고, 결국에 지금 시장은 하락을 확신한 숏 세력이 너무나도 넘쳐나 있다 보니까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들이야말로 잠재적인 매수 세력이 된 셈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반등을 해도요, 이 자신들의 숏 포지션을 지키지 못해서 폭발적으로 매수에 나설 준비가 된 이런 군중들이 바로 숏 투자자들이니까요. 현재 시장 상황이 언제 불붙을지 모르는 화약고에 비유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습니다. 물론 이런 폭발적인 반등들이 저절로 일어나주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따라줘야 되겠죠. 가격이 그냥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하면은 숏 잡은 사람들이 조급해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느 정도 지지선 지켜내면서 버텨준다라는 신호가 있어야지 숏 세력도 슬슬 겁을 먹기 시작을 할 거고, 이 시장 분석가 펠린 아이 측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서 58,000달러 선을 그런 중요한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분석에 따르면은 최근에 펀딩비가 0.02 수준까지도 급락했던 것들이 시장에 극단적 공포를 보여주고 있지만 58,000달러 선만 지켜주게 된다면 이 과열된 숏 포지션들은 서서히 겁을 먹고 되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숏 스퀴즈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구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먼저 항복을 하느냐, 이 눈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비관론자들이 끝내 승리를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선마저도 이탈하려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낙관론자, 이 롱 세력들이 그 선을 어떻게만 지켜낸다면은 오히려 숏 세력들이 던져놓은 연료를 태우면서 가격을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이 역습의 전개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모두가 하락을 확신하면서 만든 커다란 숏폭탄이 오히려 시장 반등의 로켓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지금의 상황은 과도한 공포가 만들어낸 반등 기회랑 말라가는 돈줄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 투자자 심리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시장은 늘 그 반대편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속성을 보여왔었어요. 지금처럼 모두가 하락을 확신하면서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했을 때 정작 큰 손이나 스마트머니들은 그 허점을 노려서 역으로 베팅을 준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온갖 지표를 살펴봐도 현재 시장은 과거 몇 년간 보기 힘든 극단적인 투매 국면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공포 담력 지수가 불과 일주일 전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은 FTX 사태 이후에 최대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기술적 지표인 RSI도 최근에 15에서 16 수준까지 급락해가지고 2018년 이후에 손에 꼽을 정도의 심각한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켜진 셈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계기만 있어도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여기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등의 불꽃을 기름을 부을 이 유동성이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말라가는 돈줄이라는 표현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지가 않은데요.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대비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이런 지표들이 작년 8월 이후로 줄곧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때 올해 1월 중순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었을 때 잠깐 개선됐었던 SSR 지표도 다시 한번 음의 영역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실질적인 매수 여력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게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테더를 비롯해가지고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오히려 감소세라는 점,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반등의 불씨는 있는데 그 불꽃을 오래 태울 장작이 많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숏 퀴즈가 나와도 한순간 불꽃놀이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인 불길로 번질지 결국에 새로운 유동성의 유입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숏 퀴즈로 인해서 불이 붙었을 때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이어질까요? 먼저 1차 효과로서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튀면서 과도한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대거 강세 청산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숏에 몰빵했던 사람들,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허겁지겁 비트코인을 사들일 테고 이런 패닉성 매수들이 가격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만드는 연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차 효과로서 이렇게 갑작스런 반등이 일어난다. 그동안 관망하던 자금들,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들,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바닥을 놓쳤나 싶어가지고 다시 뛰어드는 자금들이 생긴다. 상승 탄력은 더 커지지만요. 동시에 너무나도 빠른 랠리는 변동성 확대랑 과열을 부리기도 해요. 여기서 3차 효과는 투자자들의 심리 전환입니다. 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반등을 목격했을 때 역시 비트코인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움츠렸던 투자 심리가 풀리면서 일부 낙폭 과대 종목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거나 현금으로 대기하던 개인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숏 퀴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에서 포지션 청산 그리고 추가 매수 유입이라는 심리 변화까지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관계 요약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의 갈래를 살펴보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은 거의 모든 지표가 투매 극단을 가리킬 만큼 공포로서 가득합니다. 이 선물시장 펀딩비는 열흘 넘게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고요. 일일 거래량이랑 옵션 변동성을 포함해서 각종 수급 지표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보기 힘든 이 극단값을 찍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관이 참여하는 ETF 시장에서도 기록적인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만 놓고 봤을 때 시장이 과열된 비건론에 빠져있다. 이런 점만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이 진짜 바닥이라는 낙관론이에요. 극단적인 공포랑 숏포지션 과열이야말로 대세 하락의 마무리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로 이럴 때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사이클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된다는 관점인데요.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보다 신중한데요. 이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 전환은 아직 이르다. 이런 견해들입니다. 숏 퀴즈로 인한 급반등은 가능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이란 거시 환경 제약 때문에 이 반등이 오래 이어지긴 힘들 거라는 전망인데요. 한마디로 이번에 반등은 있더라도 한동안은 6만에서 7만 달러대 박스권에서 횡보하거나 또 진폭 큰 하락 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이 두 가지 시각 중에서 반등은 오겠지만 지금 당장 큰 추세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먼저 현재 시장에 과열된 숏포지션들이 잔뜩 쌓여있다. 이 사실 자체가 향후의 단기 반등의 연료를 비축해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만 달러 초반대에서는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물 가격 방어 시도가 포착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과도한 공포가 나온 역설적인 상승 에너지는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반등이 곧장 새로운 불마켓, 강세장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감소, 여러가지 말라가는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는데요. 이 유동성의 뒷받침이 없이는 설령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안도 랠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되는 반등을 이 중장기 상승 추세로의 복귀라기보다도 심리 과열을 잠깐 시켜주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는 것들이 역시 틀릴 수 있는 조건들을 안고 있어요. 만약에 향후 몇 주 사이에 시장에 눈에 띄는 새 자금 유입이 관측된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감소세인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글로벌 거시 환경에서도 금리 인하라거나 유동성 공급같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준다면은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단순 반등을 넘어서 7만 달러 돌파하고 또 그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 기존 추세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본 전망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즉 이번 숏 퀴즈가 그냥 일시적인 반등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불마켓의 출발을 알리는 분수령이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시점에선 너무 앞서 나가는 낙관들 경계하시면서도 이 군중과 반대편에 설 준비를 해두는 것들이 현명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은 지금처럼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럴수록 냉정함과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하겠죠. 이 뉴스 헤드라인이 온통 아무래도 그 이면의 숫자들과 구조가 말해주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그때가 기회인 경우를 우리는 숱하게 목격을 해왔었죠. 이번에도 그럴지는 두고 보셔야겠지만 최소한 군중 심리가 어디까지 한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리고 시장의 진짜 체력인 유동성이 되살아나는지 이런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신다면은 그 다음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그나마 합리적으로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후 비슷한 시장 상황에서는 뉴스의 자극적인 목소리보다도 이 시장의 포지션 쏠림과 유동성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불안감을 키워서 스스로 버튼을 잘못 누르게 만드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고 차트도 계속 아래로 흐르고 있고 뉴스를 봐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괜히 더 떨어질 것 같고, 혹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업비트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자주 볼수록 정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불안감만 계속 증폭된다는 겁니다. 틱 하나, 봉 하나, 여기에 감정이 흔들리고 또 작은 하락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결국에 원래는 안 팔아도 될 자리, 오히려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에서 충동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팔고 나면 반등이 나오죠. 이게 운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든 지점이 실제 바닥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더 못 버티겠다, 일단 정리하고 마음 편해지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뇌동매매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팔고 남들이 다시 사는 자리에서 혼자만 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시기보다도 오히려 잠깐 비를 피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굳이 뛰어다니다가 더 젖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도 조금 거리를 두시고 호흡을 고르고 이 하락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지난 상승장에서 나는 뭘 잘못했나? 왜 나는 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았을까? 이걸 차분히 복귀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 시장이 항상 하락과 반등과 상승과 다시 하락이라는 이런 패턴들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하락이 오면 마치 시장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요. 상승이 오면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또 착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 자리를 맴돌아요. 변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일 뿐입니다. 이 매수 매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먼저 내 감정과 심리를 잘 컨트롤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 결국에 최종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거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너무 무리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요, 결국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타점들에 대해서 안내랑 함께 현재 시점에 대한 중요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 너무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칙 매매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무리한 선물 매매, 해외 거래소, 이 잘 모르는 부분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잘 운영하셔야지 시장의 흔들림에서도 큰 공포심이 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지금 다 팔고 떠날 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락의 끝, 그리고 다음 반등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하락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작은 원인들이 때로는 큰 결과를 낳는다. 천재 예술가이자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입니다. 이 지금 금융시장에는 아주 작은 균열들이 생기고 있고, 블랙록이 말을 했죠. 아시아 부자들의 돈 1%만 넘어오더라도 코인 시장에 2조 달러가 쏟아진다. 단 1%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지금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어가는데, 이게 2조 달러라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작 1% 변화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거대한 물결이 일 수가 있다는 걸까요? 이 블랙록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이시아주 총괄 니콜라스 피치가 홍콩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시아의 방대한 부 중에서 1% 정도만 암호화폐한테 할당을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는 2조 달러가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현재 아시아 전체 가계자산이 약 108조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니까요. 그 1%면은 대략 1조 달러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여기서 기관자금까지도 폭넓게 잡아가지고 어림한 수치가 2조 달러라는 거죠. 단순 계산이겠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전통 자산에서 돈이 조그만 비율만 넘어와도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1%라는 숫자는 투자업계에서 종종 듣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일부 자문사들은 고객 포트폴리오의 암호화폐를 1에서 2% 정도 편입해봐라, 이런 제안들을 최근 들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암호화폐는 위험하니까 0%로 두세요. 혹은 아예 언급도 안 했었다면은 이제는 오히려 전체 중에 그 일부는 담아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이 블랙록 이번의 발언은 바로 그 점을 부각을 한 겁니다. 아시아의 부자들과 기관들이 그런 권고대로 행동하기 시작을 하면요. 과연 실제로 얼마나 큰 돈들이 움직일지를 환기시킨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1%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큰 그림부터 보면은 글로벌 거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긴축 일변도로서 치닫던 미국 연준이 이제는 한숨 돌리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가 잡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경제 성장도 급냉하지 않고 서서히 둔화하면서 연착륙하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돈의 흐름의 방향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모두가 현금이나 채권같이 안전한 곳에 머물렀었지만 금리가 정점에 이르고 나면은 슬슬 다음 투자처가 어디냐를 찾게 되니까요. 이 그동안 움켜져 있었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 신흥시장, 그리고 새로운 자산군,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뉴스랑 투자자들의 행동을 동시에 보면은 더 재미있는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한쪽에서 인플레이션 잡혔으니까 이제 위험자산 랠리가 가능하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께서 발걸음은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작년 후반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10월 초에 12만 달러를 넘어서 승승장구할 때 모두가 환호했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반토막이라는 급락이 찾아왔습니다. 이 급락 때 시장 전역에서 청산된 선물 포지션 규모만 190억 달러에 달했고요. 한마디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투매 현상이었죠.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다들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긴 뺐지만 그 돈이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간 건 아니었다라는 거. 암호화폐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가지고 은행 계좌로 옮기는 대신에 상당량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그 시기에 급증하면서 지금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맞먹을 정도로 커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도 돈이 몰렸죠. 이 금 가격은 작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고 토큰화된 금, 즉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금테크 자산 시장도 불과 몇 주 사이에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커졌습니다.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빠져나가기보다는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골드로서 숨을 고르면서 대기하는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바로 이 점이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장 내부의 유동성이 축적되고 있는 구조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다 떠나버렸었다면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을 텐데요. 시가총액 3위자위의 테더가 올라설 정도로 거대한 시장 자금이 디지털 형태로 남아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2조 달러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상당한 대기 자금이 시장 안에 형성된 상태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이 호기만 보이면은 언제든지 비트나 이더리움, 주요 리플, XRP 같은 여러 가지 코인들로 다시 진입할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불어넣는 사건들도 천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기관용 투자 상품들의 등장인데요. 2024년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출시된 여러 가지 암호화폐 ETF에 엄청난 시장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들만 합쳐도 운용 자산이 800억 달러를 훌쩍 넘겼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비트코인 중에 6% 이상이 이들 ETF를 통해서 보관되고 있다는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도 하나의 지표가 나왔는데 2026년 2월 10일 단 하루 동안 글로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돈이 1억 6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특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금융사가 출시한 ETF에 순유입이 집중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손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에서 연일 암호화폐 규제나 가격 조정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정작 시장의 돈들은 조용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1%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 이렇게 기관 자금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의 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면 판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시아에서는 약 108조 달러의 가계자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중에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제로에 수렴했었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비교적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하면서 장차 금융 허브로서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과 연결된 아시아 자금도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투자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한국의 IT 기업,
호주의 연기금까지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미 아시아권에서도 일부 기관들은 시험 삼아서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블랙록이 1%를 말한 건 어쩌면은 조금 더 많은 아시아 자금주들한테 이제는 이 정도쯤은 해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출시한 암호화폐 ETF나 투자 상품에 그 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할 테니까요. 1% 권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 암호화폐가 이제 완전히 무시해도 될 변방 취급을 넘어서서 포트폴리오의 정식 한 칸을 차지하는 존재로 각성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점이 중요한 변화겠습니다. 이런 1%의 작은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한 걸음 더 확장해서 상상해볼까요? 정말로 아시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부의 1%가 암호화폐로 몰려오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가격 급등 같은 현상이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알트들, 광범위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크게 뛰면은 암호화폐 시장의 위상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산업 구조의 재편인데요. 지금까지 암호화폐 산업이 크립토 전문 기업이나 벤처 영역 중심이었었다면은 2조 달러급의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대거 뛰어들게 될 겁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앞다퉈가지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확장을 하고 각국의 규제 당국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권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제도랑 인프라 정비가 빠르게 따라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파급 효과, 이 금융질서의 중장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호화폐가 전 세계 자산 1%를 차지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2%, 5%로 비중이 커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자산 배분의 개념들, 돈의 흐름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외환 보유고 일부로 편입을 한다거나 국제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중의 일부가 민간 암호화폐나 연동 토큰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지금은 주변적인 블록체인 기술들이 금융의 기본 인프라로 스며드는 이런 변화들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시나리오 속에서 XRP 같은 브릿지 통화, 그리고 그 생태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앞서 두 차례 거론을 드렸던 것처럼 XRP 리플 레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의 발행이나 활용으로서 실제 사용 사례를 늘려가면서 이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는 시대가 열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기반과 연결성이겠죠. 이 돈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리플 레저가 이미 여러가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이나 국제송금 네트워크에 응용되면서 그 통로 역할을 시험해 왔었고, 최근에는 ISO 2002 국제결제 표준에 부합하는 메시징까지도 지원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전통 금융의 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이동시키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서 리플 레저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아의 한 은행이 고객 자산 1%를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통로로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살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자국 통화를 토큰화하면서 해외로 보내는 솔루션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리플 레저 기반의 솔루션은 빠른 정산과 낮은 수수료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죠. XRP 토큰 자체의 가치도 이런 사용량 증가랑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사용 사례가 늘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결국에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XRP 보유자 관점에서는 예전처럼 막연하게 리플이 은행과 제휴한다더라 뭐 이런 기대감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 서비스들이 가동되고 있고요. 거대한 자금 흐름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준비가 진척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현실 투자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알게 되면 가슴이 막 뛰면서 지금 당장 큰 돈을 베팅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2조 달러 들어올 때 너무 늦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조바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투자는 냉정한 전략 게임입니다. 설령 2조 달러 유입이 확실한 미래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어떻게 출렁일지는 알 수가 없겠죠. 오히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왔을 때 지나친 낙관에 편승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는 이런 뉴스를 이용해서 가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린 뒤에 차익 실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앞서 뉴스랑 실제 자금 흐름의 괴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 투자자로서 하셔야 될 일들은 항상 진짜 돈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블랙록이 뭐니 2조 달러를 말해도 그 말 한마디로 다음날 2조 달러가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뒤로 실제로 아시아 기관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ETF나 펀드 설정액이 늘어나고 온체인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때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턱대고 기대감만으로 과도한 승부를 보기보다도 이 큰 흐름을 인지하시면서도 작전은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즘의 시장을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교차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거란 전망은 좋겠지만 한편으론 채굴업체 파산이나 규제 단속 소식이 나왔을 때 가격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은 약간 남겨두시되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유지하는 편을 선호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폭등이 와도 좋은데 못 잡으면 억울하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은 어느 정도 들고 있으면서도 혹시 모를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 정도를 남겨두는 거겠죠. 다만 오늘 말씀드린 1%의 의미 그리고 그 구조적인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를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제로 혹은 올인처럼 양극단이었었지만 이제는 1%든 5%든 이 적당한 비중으로 편입해서 리스크도 관리하고 기회도 놓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더 합리적인 시대가 왔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하락장들은 손절할 이유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어줄 겁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정하는 건데요. 말로는 다들 장기 투자 말씀하세요. 나는 길게 볼 거야. 몇 년 가져갈 거야. 근데 막상 처음에 큰 하락을 맞아보면은 이게 장기 투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계좌 닫고 싶고 다 팔고 그만두고 싶은 이런 생각들부터 드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시장의 진짜 모습인데요.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공포를 느끼고 또 도망가고 누군가는 조용히 수량들을 모아갑니다. 똑같은 10,000원이라도 리플이 5,000원일 때 사면은 2개밖에 못 사겠지만 2,000원일 때 사면은 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반등 나오면은 수익을 만드는 건 가격이 아니라 수량인데요. 하락장에서는 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미 내가 4,000원, 5,000원 근처에서 매수해서 평단이 높은 상태라면 마음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릴까, 손절하고 나갈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시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평단을 낮출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기회이기도 해요. 비싸게 사신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싸게 다시 살 수 있는 시간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겁난다고 한 방에 몰빵하거나 급하게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항상 혹시 2차 하락이 더 오면 어떻게 되나, 더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계획적으로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단은 낮아지고 비중은 건강해지고 멘탈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하락장에서 무리하면 계좌가 무너지고요. 하락장에서 준비하면 계좌 체력이 좋아집니다. 이 같은 하락장인데 누군가는 공포의 시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이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고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더 하락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투자 시장이다. 하지만 결국에 매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내가 기분이 좋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심리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목표 타점에 대해서 감정을 빼놓고 그냥 미리 걸어놓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 이 막상 오르고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 더 갈까봐 더 떨어질까봐 놓치게 되시는데 오히려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신경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은 방법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 차이를 만드는 건 시장 상황이 아니라 대응 방식이에요. 이 살아남는 거는 시장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에서도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